옛 서울 나들이. 나는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알았다. 한반도는 삼천리 금수강산이고 날씨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즐길 수 있다고 배웠다. 금수강산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외웠고 뚜렷한 사계절이 변화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다. 비단의 수를 놓아 자연을 그린 금수강산의 아름다운 백동자도와 구운몽도, 자수병풍을 보고서야 알았고 눈 내린 설악산과 초록이 무성한 한라산을 보면서 우리나라 자연이 세계 어느 곳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뚜렷한 사계절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년을 보내면서 사계절 내내 날씨가 온화한 지역에 사는 것이 어쩌면 열탕과 냉탕을 오가듯 급변하는 날씨 속에 방금질하듯 단련되는 새처럼 사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미국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사계절이 뚜렷한 동부의 뉴욕이나 보스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캘리포니아를 선호한다고 하니 이는 취향 문제인 듯 싶다. 아름다운 수도 서울. 삼천리 금수강산 중에도 서울은 참 아름답다. 어느 나라 수도가 북한산, 도공산 같은 명산을 옆에 끼고 있는가? 워싱턴 DC, 도쿄, 베이징, 런던, 파리까지 명산을 끼고 앞에는 한강처럼 장대한 강이 흐르는 수도가 세계 어디에 또 있는가? 서울 성내로 들어오면 북악, 인왕산, 낙산, 남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성계천이 그 가운데 평지를 흐른다. 서울 성곽길을 걷다 보면 조선 500년 도읍지를 정해주었다는 무학대사의 안목에 절로 감탄하게 된다. 아는 폴란드 학자가 서울은 참 아름답지만 숲이 적어 아쉽다고 얘기했다. 와르샤바의 넓은 평과 숲을 보니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시내에 초록이 거의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근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날아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다. 서울의 자연이 얼른 회복되어 걷기 좋은, 걷고 싶은 도시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조선시대 소설의 전공인 나는 서울을 부전공이라고 여긴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넷말처럼 나라의 모든 중요한 일이 서울에서 벌어지며 인재 또한 서울에 모이니 문학 역시 서울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내세우는 인물이 실은 서울에서 나고 자랐거나 주로 활동한 경우가 많고 지방 유적지는 서울 사람의 흔적인 것이 많다. 남해의 서포 김만중이며 강진의 다산 정영이 실은 모두 서울 사람이다. 역사 또한 그러하여 조선사는 결국 서울의 역사요 지방사는 찾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기에 대구의 문학관과 미술관에서 시인 이상화와 이장희, 화가 이인성과 백낙종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채로웠다. 훌륭한 예술가를 배출한 문화수도라는 자부심을 가진 대구가 보기 좋았다. 서울은 600년 이상 수도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었으니 그 살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러니 한두 곳을 몇 가지 주제로만 다뤄도 책 한 권을 금방 채울 수 있다. 서울 구석구석에 얽혀 있는 다양한 이야기는 다른 책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내가 좀 더 잘 아는 전근대 소설과 관련된 장소를 둘러본다. 조선시대 서울의 구획. 조선시대 서울은 행정적으로는 서울 성곽 안쪽과 성 바깥 심리를 가리킨다. 당시 서울 인구를 20에서 30만 명으로 추산하니 도성 안쪽에는 2, 3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에는 동서남북에 각각 높지 않은 산이 있다. 북에는 북악, 동에는 낙산, 남에는 남산, 서에는 인왕산이다. 서울 성곽은 이 산들을 둘러가며 쌓았다. 각각의 방위마다 중심 성문이 있고 중심 성문 사이에는 다시 작은 성문이 하나씩 있다. 그 문들 중 동대문이 가장 크며 남대문 또한 왕래가 많던 중요한 문이다. 서소문과 동소문은 서민의 상업활동 등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된다. 서울 성내는 청계천에 의해 남북으로 구획되었으니 조선시대에도 일종의 강남과 강북이 존재했던 셈이다. 청계천 주변 종로와 그 이남은 평서민이 많이 사는 상업과 유흥의 거점이었고 북쪽에는 궁궐과 관청을 출입하는 상층 양반이나 서리, 아전 등이 많이 살았다. 북촌, 해경궁의 본가. 내게 북촌은 대개 궁궐 답사와 연결된다. 북촌은 궁궐 바로 옆이어서 궁궐에 출입하는 세력가의 집이 많았다. 헌법재판소 자리에 고종때 정승, 박규수의 집이 있었는데 이는 그 할아버지 연암 박지원의 집이기도 했다. 한중록의 저자 해경궁 홍씨의 친정 또한 북촌에 있었다. 해경궁 친정집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떠도는데 개 중에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다. 서울 동북쪽 수락산 기슭 벽운동 계곡에 해경궁 집안의 별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가 불확실하여 설사 별장이 확실히
있었다고 해도 해경궁이 여기 오래 머문 흔적은 없다. 내가 해경궁이 친정집 위치를 추적하여 깨달은 사실 하나는 옛날 사람들의 편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집과 관련된 기록이 하나라도 나오면 마치 그 사람이 평생 그곳에 산 것으로 생각한다. 옛날 사람들은 잘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평생을 보냈을 거란 편견이다. 실제로는 서울 양반들은 요즘 사람들 못지않게 자주 이사를 다녔다. 14세기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거상 프란체스코 디 마르코 바티니에 대한 책 프라토의 중세상인 이리스 오리고지움을 읽다가 전근대 세계무역의 활발함에 놀란 적이 있다.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동네에서 태어나 자기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겠거니 했다. 비록 대항해 시대 이후 세계를 서로 석권한 유럽인이라 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 짐작했고 기껏 무역을 한다 해도 후추 등 향신료나 무역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사실을 살펴보니 이동거리는 놀라웠고 교역량 역시 엄청났다. 옛날 사람들이 우리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편이 대체로 역사적 실정과 잘 부합한다. 해경궁은 남편 사도세자가 폐세자 되어 세자의 지위를 잃고 또 뒤주에 갇히는 처벌을 받자 더 이상 세자빈이 아니라 얼른 아들 정주와 함께 궁 밖으로 나와야 했다. 나와서 친정집으로 갔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로써 궁궐과 멀지 않은 곳에 친정집이 위치했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해경궁 친정집에 대해서는 해경궁의 오빠인 홍락인이 남긴 피음정기가 대략을 보여준다. 피음정은 홍봉안이 자제들이 공부를 위해 북촌집에 지은 정자로 북으로는 북악이 보이고 서로는 인왕산을 마치며 아래로는 마을과 간청들이 있고 고궁의 푸른 소나무와 해나무가 보인다고 했다. 해경궁의 호수는 그 친정집이 안국동 구 풍문여자고등학교 현 서울공예박물관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피음정에 따르면 이것보다 약간 북쪽 언덕 부근에 자리하지 않았을까 한다. 조선시대에 행세하던 양반이라면 적어도 세 군데의 거주 기반은 가지고 있었다. 서울집, 시골집, 그리고 서울 근교의 별장이다. 해경궁의 시골집은 경기도 고양시 문봉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별장은 수락산 언저리에 있던 회식제로 불린 집이다. 홍봉안의 삶을 보면 실각했을 때는 문봉동 고향집으로도 가고 마포와 동대문에 있는 아들집으로 가기도 했다. 아들들도 한 집에만 살지 않아서 수시로 이사를 다녔다. 해경궁의 경우에는 서대문 밖 평동에 있는 외갓집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속 벼슬을 했으니 어린 시절을 거의 서울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촌 골목골목 한옥들에는 이런 조선시대 최상층 양반의 일상이 묻어있다. 겸재의 진경상수로 본 서촌. 나는 북촌과 함께 지금 서촌이라고들 부르는 경복동 서쪽의 세종마을을 좋아한다. 전망으로 치면 북촌보다는 서촌이 낫다. 어쩌면 서울을 향한 내 첫사랑이 여기서 시작되어서 그렇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서울 출신이 아니지만 처음부터 서울이 좋았다. 고등학교 때 라디오 음악방송에 흘러나오던 서울 여학생들의 말씨까지 예쁘게 들렸다. 대학 입학 후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굣길에 이 동네 저 동네를 걸으며 돌아서 귀가한 초등학교 때처럼 주말이면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흑석동에서 노량진으로, 여의도에 갔다가 한강을 넘어 종로를 거닐었다. 더러 강남으로 나가게 됐지만 강북이 좋았다.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어지간한 길은 거의 도보로 다녔다. 노량진에서 바라보니 63빌동이 넘어지면 코가 닿을 듯 가까이 있어 금방 가겠지 생각했는데 이리 돌고 저리 돌아 한참을 걷다 지쳤던 기억이 있다. 그때는 주변에 다른 변변한 건물이 없어서 63빌딩이 더욱 높고 가까워 보였던 듯하다. 그렇게 누비던 수많은 길 중에서도 경복궁 서쪽 길로 자하문 터널을 빠져나가 부암동 서울 성밖으로 내려가는 길이 마음에 쏙 들었다. 자하문 터널을 지나 내려오면 맞은편에 붉은 벽돌집들이 보였는데 벽돌색이 주는 차분한 느낌이 좋았다. 세검정을 휘돌아 평창동으로 가는 길에서는 어쩌면 전생에 내가 여기 살지 않았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했다. 우리 국문학과 답사는 의뢰 지방으로 갔지만 나는 서울 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 전공인 소설은 원래 근대의 장르이자 여성의 장르이며 또 도시의 장르이기 때문이다. 명지대학교에 재직할 때 서울문화탐험이라는 이름을 붙여 봄가을로 학생들의 인솔에 서울 시내를 돌았다. 그럴 때 가장 선호한 곳이 서촌이다. 서촌을 둘러본 다음 부암동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멀리는 성북동으로 가서 박물관도 보고 갤러리도 다녔다. 서촌에서 인왕산으로 올라가면 동으로는 청와대, 서로는 양화대교가 보인다. 인왕산에서 양화진을 바라보면 지도로 보고 머리로 그렸을 때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진다. 1866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양화진까지 들어왔으니
이때 서울 사람들, 조선공권에서는 이제 조선의 500년 종사가 끝이 났구나 실감했을 것이다. 세계의 중심이라 여긴 중국이 베이징을 가볍게 제압한 프랑스의 무력이 조선의 턱 밑에 와 있었으니 조선인들이 느꼈을 위기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다. 천주교 전래사를 연구하며 머리로 그리던 장면이 인왕산에 오르고야 선명해졌다. 이런 생생함은 기록이나 지도가 도저히 알려줄 수가 없다. 인왕산 능선을 타고 북악쪽으로 가면 소담한 윤동주 문학관을 만난다. 문학관에 좀 못 미친 지점 언덕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겸재정선이 한양정경 또는 삼승조망으로 불린 그림에 담은 것이다. 멀리 남한산성과 관악산이 보이고 가까이 경북 궁터에는 소나무와 회나무 숲이 있다. 그리고 산 아래 남쪽으로는 구름 사이로 군데군데 마을이 보인다. 사방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차분히 앉은 서울의 풍치가 그윽하다. 서촌에서 강화문 쪽으로 내려오면 육조거리 관청가가 펼쳐진다. 강화문 남쪽으로 현재의 강화문 광장거리에 남쪽으로 뚫린 길 양옆으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6 주요 기관 외에 의정부, 중추원, 사무 같은 관청과 서울시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주부가 있었다. 육조거리는 요즘의 정부청사와 같다. 송강 정철이 시조에 강화문 들이달아 내병조 상직방에 하룻밤 5경에 스물석 점치는 소리. 그 덫에 진적이 대도다. 꿈이란 듯 하여라 했다. 정철은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병주에 근무했다. 내병조는 성문과 북문의 관리를 맡는 곳이니 숙직자가 성문 개폐를 책임졌던 모양이다. 5경의 20석점은 5경 3점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된다. 옛날에는 밤 시간을 5경으로 나누고 1경은 다시 5점으로 나누었으니 23점은 5경 3점에 해당한다. 요즘에 새벽 4시쯤인 이 시간이 되면 팔을 하여 33번 종을 울려 통금을 해제하고 성문을 열었다. 성문을 열면 장사치나 벼슬아치가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오갔을 것이니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종소리를 들으며 젊은 시절의 일을 회상한 듯하다. 육조거리 부근은 서울의 옛 모습이 잘 남아있어서 골목길을 걸어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다. 걷다 보면 미술관이 나오고 막다른 길에서 박물관을 만난다. 최근에 나는 근대 기독교 유적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한국의 개신교에도 100수십 년의 역사를 이어온 곳들이 있어 방문할 때마다 나름의 역사성을 느낀다. 강화문 광장 남단 서쪽의 세문안교회 역사관에서는 초기 교인들이 입교 과정이 담긴 문답서를 보고 덕숭 서쪽 정동제일교회에서는 아펜젤러의 선교에 대해 들으며 인근 배제학당, 이학당에서는 한국 근대교회의 역사를 만난다. 해경궁 친정집 가까운 안동교회에서는 무정의 여주인공 김선영의 아버지인 김장로가 여기 신자였을까 생각하며 종로호가 연동교회에서는 구운몽을 처음 영어로 번역한 제임스 게일 목사의 흔적을 찾는다. 서촌에서 북촌으로, 서대문에서 종로를 거쳐 동대문으로 가는 길을 짚으며 전근대에서 근대로 오늘이 우리가 만들어진 과정을 발견한다. 남촌과 서민의 삶. 춘향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남대문이 개구멍이요, 인정이 매방울이요, 선해청이 오픈이요, 호주가 서푼이요, 하늘이 돈짝만하고 땅이 맴돈다. 이도령이 춘향집에서 춘향을 만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크게 취했는데 그 상태를 그린 말이다. 술을 마셔 정신이 어지럽고 호기가 나니 세상 모든 게 만만해 보인다. 조선의 대표 대문인 남대문이 개구멍처럼 작게 보이고 종로에 있는 큰 종인 인정이 매방울처럼 작게 보인다. 인정은 매일 통금을 알리는 종으로 해질녘에 28번을 쳐서 서울 시내 통금을 알린 뒤 성문을 닫고 새벽 해 뜨기 전에 33번을 쳐서 통금을 해제하고 성문을 개방했다. 선해청은 대동법을 시행한 곳이 오늘날 국세청에, 호조는 국가예산을 관리하는 곳이니 오늘날 기획재정부에 해당한다. 국가예산을 주무르는 곳이 돈이 몇 푼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지역은 모두 남대문과 종로, 강화문 부분이다. 서울 도성을 남북으로 나눠보면 대개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서울 남쪽은 북쪽 구역과 비교할 때 상인이나 서민이 많이 살았다. 위 속어는 서울에서 정부기관을 상대해서 장사를 하는 서울 남쪽에 사는 공인들이 썼을 법한 말이다. 술 한잔 먹고 나니 거칠 것이 없어서 제 목줄을 쥔 정부기관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늘이 돈짝만 하니 뭔들 대단할까. 땅은 계속 빙빙 돈다. 이렇듯 돈과 술, 상업과 유흥이 어우러진 곳이 남촌이다. 19세기 말 조선에 온 서양인들은 조선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렀다. 아침조와 고을선자의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리 번역한 것이겠지만 수도 서울이 고요함도 한 이유가 된다. 이세벨라 버드 비숍은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서울 밤의 고요함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했다. 그는 밤이 오면 순식간에 길거리에 남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들이 쏟아져 나오는 기이한 풍경을 소개했다. 조선시대 서울에 야간 통행 금지가 존재했어도 여성은 예외였다. 남성이 사라진 곳에 여성들이 활개를 쳤으니 밤의 종로는 여인의 거리였다. 알렌은 그의 견문기에서 1908년 서울은 고요한 밤의 도시라 했다. 서울 밤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다듬이질 소리, 술락군이 육무방망이 두드리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전부라고 했다. 이런 서울에 철도가 부설되고 철마가 달려오자 모든 사람이 우렁찬 소리에 놀랐다. 한국에서 근대의 표상은 무엇보다도 소리였다. 신채시, 해에게서 소년에게서 밀려오는 파도소리를 그렸던 최남선은 경부 철도가에서는 굉음을 울리며 고막을 때리는 철마 소리를 묘사했다. 그리고 이광수는 무정에서 전차 소리, 증기와 전기 기관 소리, 인력거 소리, 수레바퀴 소리, 남학신 소리로 근대를 실감했음을 보였다. 남촌 중에도 특히 광통교 주변은 상업지역이면서 예술과 오락이 함께하는 문화구역이었다. 광통교 가에는 그림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리에 백동자도, 요지연도, 구운몽도를 걸어두어 그림들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광통교 남쪽으로 가면 다동인데 아직도 술집과 음식점이 많다. 다동을 옛날엔 다방골이라고 불렀는데 다방골잠이라는 속언이 그곳이 어떤 지역인지 알려준다. 다방골에는 기생집이 많아서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는 기생과 축이게 다음날 아침까지도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늦잠을 가리켜 다방골잠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갤러리, 술집, 상점이 섞인 곳이 남촌이다. 소설에 미친 서울. 남촌은 소설 연구자인 내게 소설이 들끓는 공간이기도 하다.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 소설을 베끼는 사람, 소설을 찍는 사람, 소설을 파는 사람, 소설을 읽는 사람까지 집에서 가게에서 시장에서 소설을 팔고 사고 읽고 들었다. 김대우 감독의 영화 음란서성에 나오는 음란소설 작가와 독자의 꿈과 욕망이 들끓는 곳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것이다. 18세기 서울에 소설 열풍이 불었다. 소설책을 베껴 빌려주는 새 책집이 등장했고 어떤 여성은 한 면을 읽어내리는 속독으로 하루 수십 권의 소설을 읽었다. 소설 출판과 아울러 길거리와 시장에서 소설을 읽어주는 낭독자가 나왔다. 주로 한글로 쓰인 소설로 전국이 하나의 독서 공동체를 묶였으니 이규상 같은 선비들은 한문이 한글의 지위를 내주는 세계사적 변혁이 나타내리라 예견하기도 했다. 한문만 유일하게 높은 가치를 지닌 공식 문자로 취급하는 시대를 지나 소설의 주요 표현 매체인 한글이 널리 퍼져 중요해지는 시대로 변화하리라 예견한 것이다. 18세기 종로의 한 단박가게에서 읽어주는 임경업전을 듣던 어떤 사람이 임경업 장군이 누명을 쓰고 죽는 대목에 이르자 눈을 부릅뜨고 담배 써는 칼로 이야기꾼을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다. 사람들은 소설에 빠져 있었고 소설에 미쳐 있었다. 몇 년 전 김탁한 작가가 조선 후기 소설 유행을 다룬 대소설의 시대를 출간하여 출판 기념회에 축사를 부탁해왔다. 김 작가는 한국 고전소설 전공으로 박사과정까지 수료했다. 조선시대 소설 전공자가 소설 향유 풍속에 대한 소설을 써서 당대 소설 향유의 거점이라고 할 서울 중심부 서울시청 지하강당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조여름밤 소설 애독자 앞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축사를 전했다. 오늘 대소설의 시대 출판 기념회 백탑파이 밤 축사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탁한 작가가 말한 대소설의 시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합니다. 먼저 작품에서 거론된 소설들이 분량이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조선 후기 성행한 방대한 분량의 소설을 대하소설, 대하장편소설, 대장편소설 등으로 불러왔습니다. 일례로 완월 회명년이라는 작품 무려 180권에 이릅니다. 어림잡아도 박경리 선생이 토지보다 분량이 약간 많지 않나 합니다. 대소설의 시대란 이런 묵직한 대장편을 읽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책과 독서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하버드 로버트 탄턴 교수는 18세기 프랑스에서는 6부작 거편인 루소의 신 엘로이즈를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읽었는데 지금은 이 작품을 보고 그럴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감수성이 많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럴 여유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조선 후기도 18세기 프랑스처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대소설에 빠졌는 듯합니다. 대소설은 또한 소설의 미친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 합니다. 중세 유럽에는 곳곳에서 지금이 발전된 공법으로 쉽게 지을 수 없는 대성당이 수없이 지어졌습니다. 바티칸 대성당이나 밀라노 대성당처럼 입을 다물 수 없게 하는 엄청난 규모의 성당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는지 한 저명 건축가에게 물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이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더군요. 대성당의 시대가 성전에 미친 사람들의 시대라면 대소설의 시대는 소설에 미친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조선은 원래 이야기와 소설에 미친 나라였습니다. 조선 후기 한반도에 온 외국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선인이 소설과 이야기에 대한 열정을 말했습니다. 대소설의 시대는 극단에 이른 조선 사람들이 지적욕과 서사욕구를 보여줍니다.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조선 후기 조선인들이 그랬고 대소설의 시대 주변 인물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의 한 국면을 김탁한 작가가 탁월하게 그려냈습니다. 18세기 사람들이 삶은 물론 의식과 감정까지 시콜콜 연구했고 당시 방대한 소설들을 읽으며 소설사를 재구성했습니다. 아마 이런 작품은 오랫동안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서울시청 자리는 300년 전 조선에서 조선 소설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곳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소설책을 빌려주던 새책점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새책점 위에서 대소설의 시대를 말하니 무척 기쁩니다. 감사합니다.